조국 후보자 딸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습니다. 의혹이 까도 계속 나온다고 해서 강남 좌파에 이어 강남 양파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논란을 한번 짚어볼 텐데요. 관련된 녹취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놀랍게 열심히 했어요. 고등학생이 그게 되겠어요? 저기 기자님 고등학교 때 뭐 서울에서 여기까지 내려와서 매일 뭐 실험실에 밖에서 이거 하라 그러면은 며칠이나 견디겠어요? 대부분의 애들이 지금 2, 3일 하다가 그 확인서만 하나 써주세요 하고 말지. 계속 주말을 빼면 뭐 한 열흘에서 뭐 10일에서 12일 뭐 이 정도 되겠죠? 근데 그거는 대단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짧은 시간에. 인텐시브하고 확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이 일 작업 자체가 이게 무슨 뭐 아주 난이도가 높고 공대에서 하듯이 있잖아요. 무슨 뭐 이 기계도 많이 필요하고 뭐 정밀하고 뭐 이렇게 정확하게 재야 되고 이런 작업이 아니에요. 네, 앞으로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신가요? 그럼 언론에 이미 나와 있는 소위 말한 연구 진실성과 관련된 의혹들이 거기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럼 조 후보자 딸 출석 요청 따로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그거 조사의 전반적인 절차나 방향에 대해서는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측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의학 논문은 방학 숙제가 아닙니다. 고2 학생을 의학회사나 학회인 대한병리학회의 공식 논문의 제1저자는 고사하고 저자로 올리는 것 자체가 명백한 연구윤리 위반 행위이며 고2 학생이 그럴 능력도 당연히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논문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반칙을 하는 자가 정의를 추구하는 법무장관직을 맡는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법무장관 대상자가 아니라 수사 대상자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갖가지인데요. 오늘 뉴스와이드에서는 조국 후보자 딸을 둘러싼 논란, 그리고 조국 후보자의 재산 관련 부분, 특히 사모펀드 관련, 그리고 청문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주 의원, 네. 지금 논문 관련해서 윤리위원회가 소집이 됐습니다만 네. 지금 이제 그 조국 후보자 딸 관련해서는 대학가도 부글부글 끓고 있고 특히 2030 세대들 네. 상당히 동요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 이제 방금 그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다수 제가 뭐 영어로 써서 그렇습니다만은 그 우리 학계가 우선은 그 당국대 장 교수라는 분도 저는 적절한 발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오소리티, 즉 오서십, 저자가 된다는 것하고 네. 그 자기가 이 논문을 쓰는데 도와준 사람에 대한 감사, acknowledgement 이 구분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허점입니다, 법적으로. 예. 실제로 그 acknowledgement 속에는 뭐가 있냐면 participating investigator, 즉 참여한 조사자라고 하는 이런 정도의 인턴십으로 오는 학생 정도는 논문을 도와줘서 고맙다라는 정도로 밝혀달라는 것으로 윤리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보면 책임 저자와 제1저자를 구분함에 있어서 말로는 책임 저자가 더 중요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제1저자라는 단어는 그 논문의 기획부터 마무리까지를 전체를 다 총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1, 고2 학생이 제1저자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얘기고 오스라고 하는 말 속에 앞에 나오는 단어가 오소리티에서 나왔거든요. 예, 권위를 가지고 있는 논문을 쓴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고2 학생이 일체적으로 2주 동안 인터넷에서 저 말하자면 박사과정에서 저 논문 한 편을 쓰면 박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정도 6년, 7년짜리 박사과정이 있는 사람이 저 논문 한 편 쓰기 어려운 상태에서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예. 그것을 뭐 외국 유학 간다고 해서 써줬다라고 하는 것은 더 말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저 학생과 조국 교수를 탓하기 전에 조국 후보를 탓하기 전에 실제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편안하게 해줬다라고 하는 교수 사회의 말하자면 모랄 해저드 그런 것이 저는 문제고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많은 교수들이 부분적으로 정말 말이 안 되는 일들을 해왔다는 것이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뭐 뒤집어 놓고 이렇게 반성해야 될 지점이 아니에요. 그렇게 예. 제1저자의 의미를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네. 이것은 에세이 아니냐. 학생이 이렇게 논문 쓴 것, 그건 에세이인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시끄럽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글을 올렸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잘 모르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애가 뭐 대학에 들어갈 때, 외국 대학에 들어갈 때 에세이를 썼죠. 자기 삶을 살아가면서 쓰는 수필입니다. 에세이를 그대로 보면 나는 이런 경험이 있고 나는 이런 생활을 해왔다는 거고 지금 저 논문은 임상병리학 논문입니다. 논문 제목만도 이해가 되지 않고요. 실제로 만약 저 논문을 제대로 썼다라면 이 학생이 부산의전 대학원에서 유급을 2번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고등학교 때 그런 논문을 정말 제1제자로 썼다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예. 지금 조국 후보자는 자신 딸 논문과 관련해서 어제는 논문을 이용해서 대학 입시에 합격했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가짜 뉴스라고 밝혔지만 오늘은 한 걸음 물러서서 세심히 살펴보지 못한 것 참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은갑 의원, 지금 핵심은 이 논문이 과연 진학에 영향을 미쳤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부적절한 논문으로 출발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조국 전 수석의 딸에 대한 그 관심들은 그것이죠. 근데 이걸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예. 자, 일저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역할 기여도에 따라 일저자 문제가 있다면 그 해당 교수 내지는 해당 연구팀 안에서의 문제일 겁니다. 이 자체가. 그러면 거기에서 제대로 선정했냐 결정했냐. 지금 단국대 조사에서 이건 조사를 한다는 것이고 조 전 수석 문제를 그럼 지금 청문회 과정을 앞두고선 이 여러 가지 이제 갑론을박이 있는데 그럼 조 전 수석의 문제는 여기서 뭐냐. 이게 또 별개의 문제로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점은 그렇다면 정말 이게 논란이 된다면 조 전 수석이 과연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라는 점이 초점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저자를 할지 교신저자를 할지 아니면 삼저자를 할지는 그 팀 안에서의 얘기들이고 그러면 그거는 지금 뭐 윤리 이런 데서 봐서 적절치 않다라면 그 해당 주됐던 교수에 대해서 윤리적인 문제를 지적한다든가 이런 과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점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 전 수석이 이거를 일저자로 좀 해주시오. 어떤 또 다른 대가성 이런 것이 예를 들면 학문 속에서의 품앗이 뭐 이런 것이 형성이 됐는지 없는지 저는 이것과 이것은 좀 달리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있고요. 인턴십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은 그 소위 이제 조 전 수석이 과거에 예를 들면 특목고라든가 과도한 입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 제기를 했죠. 예. 야, 이거는 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 언행 속에서 조 전 수석은 그러지 않았을 텐데라고 했는데 역시 그 현 제도 속에서의 상당히 어떤 적극적으로다가 어떤 그런 스펙을 쌓는 그런 과정을 겪은 데 대한 붙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스카이캐슬을 봤죠. 무슨 이제 조캐슬 얘기를 합니다만 그걸 보면서 그게 불법 위법이냐? 아니 제도 속에서 지금 만들어진 일이란 말이죠. 지금도 강남의 대치동 이런 데서는 이미 그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 행태들. 그러니까 제도의 문제와 이 현재의 문제 이것을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지금 조국 후보자 둘러싼 논란 짚어보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청와대에서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관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청와대를 연결해서 발표 내용을 직접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지소미아 연장 최종 우리가 통보하는 날짜가 24일입니다. 그때까지 연장하지 않으면 파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청와대에서 NSC 그리고 각종 회의를 열어서 이와 관련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정하고 이제 발표할 예정입니다. 준비가 되는 대로 청와대를 연결해서 발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시 20분에 발표 예정인데요. 현장을 한번 연결해 볼까요? 님의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입니다.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 보호에 관한 협정, 즉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관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 보호에 관한 협정,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협정에 따라 연장 통보 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 일명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 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영상 취재와 사진 취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과 사진 취재. 네, 청와대 발표 내용 들으셨습니다. 김유군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발표했는데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기한다는 거죠. 정갑 의원, 당초 예상하기에는 그래도 양국 관계가 더 이상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좀 막고 또 한미일 동맹 관계도 있고 이런 부분 고려했을 때 일단 유지하되 당분간은 군사정보는 교류하지 않는 어떤 조건부 연장 이렇게 예상했는데 상당히 예상 외의 결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예측들이 많아져.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제한적으로 유지를 하되 정보 교류를 예를 들면 일정 기간 동안 하지 않는다. 이런 형태로 가려고 왔습니다만 어쨌든 정부 결정은 그 파기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한일 관계가 굉장히 그 지금 엄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된 그 백색 국가 제외 이후에 뭔가 협상을 하려고 해도 일본 측에서는 일방적으로 좀 대화를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오늘 그 관련 장관이 내놓은 것이 지난 만남에서 우리 측에서 잘못된 얘기를 했다니까 그걸 시정하는 번복을 하는 조건부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안만 지금 계속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공간 속에서 과연 그 정보부 협정이라는 게 사실 이건 양국의 어떤 굉장히 친밀도 속에 나오는 것인데 그게 과연 필요가 있겠느냐. 여러 가지 또 내부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얼마 전에 사실 국방부 장관을 제가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나름대로 우리 국가로서도 의미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파기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해야만 한다라는 입장을 제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그 오늘 열린 NSC 회의에서도 상당히 갑론을박이 있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지금의 어떤 한일 관계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근원적인 그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에 따라서 이번에 파기 통보를 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김영준 사실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고노 외상을 베이징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지소미아 관련 얘기가 있었는데 강경화 장관이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원칙론적인 얘기만 했다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과연 일본 정부가 말하자면 안보상의 이유로 우리 안보가 문제가 있다. 말하자면 우리 그 전략물자들이 이렇게 샌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핑계 삼아 이렇게 말하자면 화이트리스트를 없앴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본의 입장의 변화가 없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많고 또 하나는 실제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내에서도 생각만큼 많은 정보가 교류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1년에 한두 건 정도의 정보들이 교류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과연 그동안의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자체의 실효성이 얼마나 높았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면 이거 없더라도 또 한미일 차원의 또 다른 어떤 협정을 통해서 충분히 중요한 중차대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다는 측면이고 또 하나는 어쨌든 뭐 대통령께서 강복절에 밝혔다시피 지금 한미일에 갖추는 정도의 안보 정보만 가지고는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함께하는 새로운 어떤
동북아의 긴장 상태를 푸는데 역부족이 아닌가. 예. 이런 부분들도 고려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나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또 미국이 가져다 주는 여러 가지 어떤 압력에 대해서도 무조건 순응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이참에 보여주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는데요. 다시 한번 청와대 발표 내용을 듣고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관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한일 간 군사 비밀 정보 보호에 관한 협정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협정에 따라 연장 통보 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 일명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 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즉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관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수영 교수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셨습니까? 저도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조건부 연장을 저도 예상을 했었는데 정말 의외의 강수가 나왔습니다. 정말 의외의 강수인데 이렇다면은 이제 대통령의 8.15 경축사의 그 유화 메시지가 이제 묻혀버리는 거죠. 지금 더군다나 지금 한국, 일본, 중국 장관이 지금 중국에서 외교장관 회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나왔던 정말 이 강도 높은 카드가 저는 그 정부가 제대로 저는 여기 썼습니다만 과연 이게 우리의 정말 이게 24일까지 그 전까지 계속 우리가 이 전략적 사실 인내를 보여주면서 가져왔는데 과연 이것이 정말 그렇게 전략적 인내를 가져왔던 카드였는지 저는 한번 되짚어보고 싶은 게 그렇다면 이 엄청난 카드에 대한 준비가 사전에 잘 돼 있는가 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드디어 칼집에서 칼이 빠져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칼에 대해서 모든 나라들이 이제는 엄복하게 대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칼을 제대로 휘두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전략적 인내라는 단어로만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미국의 반응, 일본의 대응, 그다음에 중국과 북한의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전략적인 문제들이 이제 나올 텐데 저는 그 정말 정부가 이 동북아 질서에 정말 큰 판을 짜는 데서 이 카드가 나왔는지 한번 이것은 저는 대국민에게 설명할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해하고 불안해하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좀 획득하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보 문제라고 무조건 수면 아래로 가라앉히는 것만이 저는 그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만 뭐 국익에 우선한 판단이 가장 기본이 돼야 하겠죠. 김수감 평론가, 그동안 일본에서도 수출 규제 품목으로 제한했던 것 다시 이렇게 수출 허가하고 뭔가 조금 달라지지 않겠나 이런 관측들이 있던 상황이라 이번 종료 결정은 좀 더 충격으로 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부가 이번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일본 한일 관계만 고려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광복절 기념사 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해요. 더 이상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주도해 나간다는 뚜렷한 목표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지정학적인 한계를 이제 우리의 장점으로 극복하겠다. 분단 체제를 극복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들의 움직임을 보면 정말 각자도생이라고 할 만큼 각자 국익을 위해서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미국의 중거리 핵전력 조약 파기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한 팀이 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미국은 그러니까 우리는 전통적으로 한미일이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일종의 패권 경쟁, 냉전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그 중간에서 우리가 지금 치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도 역시 우리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도 불구하고 최근에
아직 뭐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있지 않지만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50억 달러 안팎의 그 분담금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예. 6조 원에 달하는 예. 지금의 6배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모두 다 각자 도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판에 우리가 휩쓸려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한반도 평화도 가져오지도 못하고 이전의 신냉전 시대로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판에 휩쓸려 들어가지 말고 다시 판을 깨서 우리 중심으로 판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절박함이 전 담겨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정욱 변호사, 사실 지소미아 연장과 관련해서 가장 큰 변수 가운데 하나가 미국 아니었습니까? 미국에서도 공식적은 아니지만 연장을 좀 원하는, 그리고 비건 대표도 이번에 와서 연장을 원하는 듯한 그런 내용의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도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게 현 정권의 그 외교 안보 그동안 행태 보면 당연히 이게 파기할 걸로 종료할 걸로 예상을 이게 했고요. 그랬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결국 어떤 게 반일 감정, 이걸 이게 총선까지 한번 이용하겠다. 저는 이게 그런 의도를 봤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 지소미아 종료는요, 한미일 삼각 동맹을 파괴하는 안보 자행이다. 저는 이게 이렇게 평가합니다. 직접적으로 이게 종료해도 작년에 7개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이게 뭐 영향은 없을지 몰라도 이 지소미아는 이게 한미일 삼각 동맹의 상징과도 같은 협정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나라는 33개 나라고 일본은 이게 7개 나라예요. 33개의 나라인데 일본하고 이게 안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따라서 이게 아마 현 정권은 무조건 이게 우리 민족끼리 북한이나 이래 가지만 저는 이게 지소미아 이게 파괴됨으로써 우리 일본과의 관계를 자국이 화해하고 치유하고 이렇게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계속 파국으로 끌고 가는지 너무 답답하고요. 외교는 이게 민족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외교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냉철한 이성. 바로 이게 국가 이익이거든요. 그거는 이게 지소미아 종료에서 우리나라에 무슨 이익이 있느냐. 감정적으로는 이게 일본을 못 믿으니까 감정적으로 이게 뭐 시원할지 몰라도 실질적인 이익이 뭐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예, 김영주. 저는 우선은 그 지소미아 파기로 인해서 반일 감정을 이어가서 총선에 승리하자. 이런 것이 말하자면 여권의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할 수가 없고요. 한 번도 우리는 지난번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지만 실제로 일본 문제를 자꾸 이렇게 불쏘시개처럼 활용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동북아에 일어나고 있는 무기 경쟁 체계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소미아 자체가 얼마나 우리가 자발적으로 매우 중요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의문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등 떠밀려서 된 부분이었고 실효성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다소 전통적인 의미에서 한미동맹이나 한미일 동맹 체제의 비극그림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미일 동맹만 가지고 한반도 전체 평화를 말하자면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일본이 우리를 말하자면 안보상의 동맹이라고 보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만 보는 그런 짝사랑적인 동맹체제 불가능하다. 이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또 지금 화해와 치유를 얘기했는데 일본이 우리에게 화해와 치유의 손을 내밀어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 내밀고 굽심거리고 무릎 꿇고 들어가야 됩니까? 저는 국익의 차원에 있어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자존심과 용기를 가지고 혁파하는 것이 훨씬 우리 국익에 부합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김성환 평론가는 어떤 말씀? 보수 진영에서는 요즘에 기승전 총선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요. 그만큼 총선이 다급하기 때문에 거꾸로 총선만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일본이 왜 우리한테 경제 도발을 했느냐 이거 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석을 했잖아요. 근데 분석했을 때 역사적인 문제 하나만 가지고 도발을 했느냐? 그렇게 분석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군대를 가질 수 있는 국가, 보통 국가로 가겠다고 하는 전략이나 또 동북아에서 일본의 영향력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전략을 다 포함해서 이번에 경제 도발을 한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다 분석을 해왔거든요.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지소미아라고 하는 것을 일본 입장에서는 유지하고 싶었겠지만 우리는 일본에 그럼 군사대국화하려고 하는 전략에 그러면 맹목적으로 따라가 줘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소미아를 유지했을 때 지금 우리가 종료라는 표현 썼잖아요.
협정 시한이 종료되면은 연장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또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해서 맺었다기보다는 일본이 원해서 맺은 거예요. 지소미아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럼 일본이 다시 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다시 지소미아 뭐 아니면 지소미아 같은 다른 협정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우리가 질질 끌려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사드 문제로 엄청난 피해를 받았던 것처럼 계속 그러면서 이 세력과 세력이 충돌하는 한반도 내에서 계속 피해만 당하고 우리는 그 충돌한 세력 내에서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언제까지 반복해야 되느냐는 거죠. 예. 김한규 변호사. 네. 일단 먼저 좀 개념 정리를 해야 될 게 이런 지금 지소미아뿐만 아니라 외국과의 어떤 협정에 있어서 일단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기간이 도래돼서 종료한 것이지 또 일부에서는 우리나라가 감정적으로 현 정부가 뭐 폐기했다. 이렇게 볼 성격은 좀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 단계에서는 좀 현 정부 입장에서는 좀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나. 예. 그 앞서 뭐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듯이 지금 뭐 강제징용권부터 시작해가지고 화이트리스트 배제까지 계속 연장되는 상황이고 양국 간의 국민들도 굉장히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겠죠. 명분 측면도 있지만은 이 지소미아 부분이 과연 우리한테 절대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일본에 미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안보 문제에서 굉장히 이익 형량을 해봤을 텐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일본이 아쉬운 것이지 우리가 아쉬운 건 아니다 이런 판단을 했을 거고요. 예. 다만 우리 국민들에게 뭐 국가 정보 비밀이 아닌 한에서는 혹여라도 일부에서 특히 이제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좀 안보 측면에서 좀 불안한 측면도 있을 수 있으니까 충분히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정보를 좀 제공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건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자, 정갑이 형. 그런데 그동안의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에 따라서 이렇게 한일 간에 주고받은 정보를 보면 거의 일본은 우리한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게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그 관심사여가지고 그 얼마 전에 국방부 장관 그 만날 기회가 있어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 기류라는 건 꼭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균형의 원칙에 따라서 그만한 A라는 것을 받으면 그만한 가치 있는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등가성의 원칙에 따라서 정보 교환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으로서 예를 들면 북한에서 미사일을 쏠 경우에 처음 시작과 이게 날아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캐치하고 일본으로서는 이제 그 하강 지점을 먼저 그러니까 이 서로 다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앞서 여러분들이 진단했듯이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일본이 예를 들면 무역 관련해 가지고 느닷없이 선공을 한 거거든요. 우방국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동맹이고 여러 가지 협조를 할 공간에 있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그 백색 국가를 제외를 했단 말이죠. 그거는 뭐 그동안 숱하게 진단을 했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런 상황에서 그럼 우리나라가 선택할 게 무엇이냐. 그거는 저는 선택의 여지가 크게 없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번 과정에서 일각에서는 미국의 역할, 그러니까 한미일이라는 전략적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전히.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앞으로 그러면 순식간에 이 어떤 전략의 흐름이 깨지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일본과의 물밑 대화도 역시 저는 한편에서 굉장히 긴밀하게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서로 나름대로 신경전을 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 또 오늘 우리 정부가 이같이 선택한 데는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에 주는 메시지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은 그동안 뭘 했느냐. 그렇고 미국이 하는 건 항상 선이냐. 예를 들면 방위비 분담 이런 걸 느닷없이 너무 이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공간까지 간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직접 대화하려는 그런 움직임들. 그 안에서 그러면 우리와의 어떤 교류, 정보 교류, 우리의 역할론에 대해서 미국은 어떻게 인정하는지 이런 지금 복합적인 문제가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길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좀 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판단 속에 저는 주변국,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한 메시지도 포함된 이번 조치였다고 이해가 됩니다. 사실 논리적으로 보면 맞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은 그쪽 일본에서 수출한 물자를 안보 전략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북한에 넘길 수도 있으니까 제외했다는 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군사 정보를 그렇게 의심하는 나라와 안보 문제를 협의한다는 것도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죠. 그런 점에서 이제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문제는 과연
이게 그러면 한일 관계를 파국으로 가지고 가겠다는 거냐 아니냐 그런 부분인데 김영주 의원 지금 우리도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한 단계 더 나빠졌는데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는 조금 모호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개별적으로 또 두 번째 레지스터를 허락을 해줬거든요. 그러면 지금 6개월짜리를 해주면 한 9개월 정도의 삼성전자가 쓸 수 있는 물품은 건너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왜냐하면 일본 내의 시민사회나 비즈니스 속에서도 자칫 잘못하면 삼성전자가 우리하고 선을 그었을 때 생기는 어떤 말하면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일본 경제성도 알고 있다는 측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국가 안보의 문제와 경제적 문제가 지금 분리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고 다시 한번 이런 기싸움을 통해서 사실은 말하면 지소미아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내년 이맘때 다시 하자 그러면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완전히 한국 정부가 현 정부의 또 대통령을 비롯해 모든 식구들이 공직자들이 일본하고 적대시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또 대통령도 이만 8.15 때 그것을 피력한 만큼 말하자면 8월 9월 사이에 말하자면 기싸움을 하고 조만간 말하자면 북미 대화를 통해서 큰 틀에서 또 새로운 모멘텀이 생겼을 때 일본과 다시 한번 대화의 길로 나설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게 지소미아를 일본이 자꾸 이게 연장을 원하니까 이렇게 일본이 덕을 많이 보는 거 아닌가? 이건 이게 전혀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소미아는 이제 주로 북한 핵하고 미사일 탐지하는 게 주 임무예요. 그럼 이게 북한 핵 미사일이 일본을 겨냥합니까? 아니면 이게 우리를 겨냥합니까? 옛날에 2017년에 9월 달에 6차 핵실험도 지소미아 일본 측의 도움을 받은 거고 이번에 얼마 전에 미사일 고도 있죠. 이것도 이게 그 690, 430 했다가 나중에 600 수정한 것도 일본의 우리 조기경보 레이더의 사각지대 때문에 도움을 받은 거예요. 따라서 이 북한이 관계 일본을 침략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항상 북한은 남침 아닙니까? 그럼 이게 누가 더 정보를 도움을 많이 받는가? 북한 핵 미사일의 정보 수집했을 때 그 판단을 해봐야 된다. 예. 예, 김성환 평론가. 네. 사실관계가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반박을 하고 싶은데요. 북쪽에서 만약에 남쪽으로 미사일 쏜다고 가정해보세요. 지금 이제 훈련할 때 빼놓고요. 그럼 누가 더 탐지를 잘하겠습니까? 바다 건너 일본이 더 잘하겠습니까? 우리가 더 잘하겠습니까? 우리도 이지스함도 있고요. 우리도 그 조기경보기 갖고 있어요.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어요. 더 가까워서. 그건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일본이 우리한테 뭐 미사일 훈련할 때 북쪽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했을 때 일본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는 얘기는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미사일을 발사하면은 우리가 탐지할 수 있는 그 영역 안에 들어오기가 좀 어려운 측면 때문에 그 도달하는 도착 지점이나 이런 것들은 위성을 통해서 감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일본이 그런 면에서 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군사위성을 갖고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이런 논리인데요. 근데 그것 말고 실제로 우리한테 도발적인 행위를 했을 때 그 정도 탐지 능력은 우리 국내에서도 다 갖고 있습니다. 예. 그걸 절대적으로 일본한테 우리가 마치 의존하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예. 우리 정부가 한일 간 군사 비밀 정보 보호 협정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관해서 종료 결정을 내렸다는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일본 언론도 지금 긴급 뉴스로 종료 결정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매우 당황한 것 같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조국 후보자 논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근길에 조국 후보자 발언 내용 잠깐 듣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소에 대해 실망을 하신 국민들이 많아졌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주변을 꼼꼼히 돌아보지 않고 직진만 해오다가 이번 기회에 전체 인생을 돌이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들이 사회로 받은 혜택이 컸던 만큼 가족 모두가 더 조심스럽게 처신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집안의 가장으로 아이의 아버지로 더 세심히 살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제도가 그랬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라고 말하며 내몰라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따가운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더 많이 회초리를 들어주십시오. 향후 더욱 겸허한 마음과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에 딸 지도교수 만나셨던데 어떤 얘기 나누셨나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딸의 지도교수를 2015년에 만났는데 뭐 잘 부탁한다거나 장학금 부탁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나몰라라 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모든 것은 청문회에서 다 밝히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저와 제 가족 관련 여러 사안에 대해서 제가 외면하지 않고 성찰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퇴 여론이 일고 있는 사실은 알고 계신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점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도 제가 성찰하면서 계속 앞으로 삶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랑은 어떻게 의견을 나누셨나요? 나누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 관련해가지고 언제 발표하실 예정이신가요? 검찰개혁 문제는 두 번째 정책 발표인데요. 조만간 발표 예정입니다. 곧 발표 예정이니까 기다려 주십시오. 네, 따님의 금수저 스펙 논란으로 허탈감을 느낀다는 사람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시 제도가 그랬다거나 적법했다거나 이런 말로 제가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저 역시 그 점에 있어서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딸 입시와 사모펀드에 관련해서 해명하신 것에 대해서 그와 다른 정황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 여러 가지 오해가 있다고 생각이 합니다. 저는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밝힐 것이고 소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하셔도 되는 건가요? 질문할 준비가 안 됐다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 아침 출근길 인터뷰 내용인데요. 최수영 교수, 네. 오늘 인터뷰를 들어보면 상당히 좀 달라진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준비한 답변만 하거나 또는 아예 의혹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정책 발표를 하거나 그랬는데 오늘은 좀 기자 질문에 일일이 대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태도가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어제부터 또 달라진 것도 예. 나오죠. 텀블러 들지 않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빨간 텀블러를 아마 본인은 굉장히 어떤 그 서민 친화의 상징으로 아마 아이콘으로 또 한번 소품으로 가져왔던 모양인데 어제부터는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다시 말하자면 이 국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저는 아마 그런 메시지로 저는 네. 해석을 하는데요. 저는 한마디로 어쨌든 지금 오늘 앞으로 살면서 삶의 성찰하는 기회를 삼겠다는데 성찰은 지금 하는 거고요. 반성도 지금 하는 거고 결정도 지금 해야죠. 중요한 건 저는 한마디로 이건 조국판 스카이캐슬입니다.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목고에 그게 변질이 됐고 이런 저는 도덕적인 수준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왜 이렇게 조국 후보자의 딸 한 사람에게 이런 정말 꿀축복이 반복이 되고 이렇게 선의와 꽃길이 계속 주어진 것인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한영외고에서 고려대, 부산대 의전원, 서울대 대학원 이 4개가 전부 필기시험, 무필기시험 사관왕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이렇게 과도한 기회가 주어지는 게 저렇게 직진을 본인이 하고 가족을 돌아다보지 않았다는 것으로만 설명될 것인가.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 납득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주 우리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 좋은 말 했었죠. 2030은 분노하고 4050은 박탈감을 느끼고 6070은 진보에 대한 혐오를 표출한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상응한 책임을 지금 져야 되는데 중요한 건 자꾸 청문회 핑계를 대는데 청문회는 청문회 당일날만 하는 거 아닙니다. 지명서부터 임명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과정이 청문 프로세스입니다. 이건 노영민 비서실장이 한 말입니다. 그런데 조국 후보자가 저렇게 말의 성찬으로 가는데 제가 보기엔 앞으로 점점 더 로키로 갈 가능성은 있지만 그 로키로 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자, 청문회 문제는 또 따로 떼어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오늘 조국 후보자 인터뷰도 했고 또 지금 딸 논란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어떤 시각에서 보고 계십니까? 좀 조국 후보자 이번 딸 논란과 관련해서 그 논란을 보면서 좀 서글펐습니다. 그리고 좀 슬펐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2012년 SNS에 올린 글을 보면요. 모두가 용이 될 수 없으며 또한 그럴 필요도 없다. 하늘의 구름 쳐다보지 말고 출혈 경쟁하지 말고 예쁘고 따뜻한 개천을 만드는 데 힘을 쏟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작년인가요? 제가 한 언론사 기자가 칼럼을 쓴 걸 보면서 다시 또 제가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는데요. 그 기자가 마지막 한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 입 다물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면요. 한국 사회에서 다 용이 되고 싶어 한다. 신분 상승이 용이 돼가는 과정에서 신분 상승을 하고 싶어 하고 누구나 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용이 된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용이 될 위해서 기를 쓰고 노력하는 그 사다리를 걷어차지 말라. 차라리 그런 말 할 거면 따뜻한 개천으로 내려와서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입 다물라 이렇게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좀 서글펐습니다. 또 하나의 서글픔은 뭐냐면요. 조국 후보자 한 명의 문제인가라는 의문 때문에 서글펐습니다. 우리 사회 용들 중에서 자식 기를 때 수시로 대학 보낸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조국 후보자와 비슷한 패턴을 걸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 그랬던 사람들도 꽤 많이 봤고요. 지금 인사청문 하겠다고 검증하겠다고 하는 적지 않은 의원들도 아마 그 길을 걸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용의 나라를 만든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대학들도 뭐 세계인재 전형이라고 만들었는데요. 그 빈틈으로 저런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거 모르고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 많은 아이들이 대치동에서 공부하고 컨설팅 받아가며 그 틈새를 노리고 그 틈새를 노려서 대학에 온갖 스펙 만들어서 대학에 지원하고 대학은 뻔히 그런 아이들이 지원해서 들어온다는 거 알면서 구멍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대학으로 입학시키고 끌어들였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공범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서글펐습니다. 그래서 저는 끝을 한번 보고 싶은데요. 조국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논란, 의혹 제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어떤 태도를 보일지 보고 저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국 후보자가 그렇게 개혁을 부르짖는다면 앞으로 사법개혁에 있어서 어떻게 하겠는지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모습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가 열려서 빨리 조국 후보자의 맨 목소리로 자신의 얘기들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조국 후보자를 신랄하게 공격하고 있는 자신들은 그런 문제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인 척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이번 기회에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조국 후보자를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번에 국민의 분노, 박탈감 이런 것들을 교육을 개혁하는 데 있어서 개혁하는 에너지로 좀 활용해서 이런 사람들이 다시는 이런 스펙을 쌓는다는 부모의 돈과 명예 그리고 학맥을 통해 가지고 자기 자녀도 똑같이 이런 방식으로 용의 나라로 올려보내는 이런 사다리를 이제는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성환 평론가가 진실로 슬퍼하는 것 같아서 저도 참 슬픈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 조국 후보자는 이제 당시 입시 제도와 법 제도가 이제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게 당시 입시 제도에 다른 사람들도 이게 그 제대로 이게 시험 안 보고 이런 식으로 이게 4번이나 갈 수 있습니까? 근데 당시의 법을 보면 당시의 법은 이게 그 실험에 실제 참여도 거의 안 하고 마지막에 2주 인턴에서 1저자가 되는 게 당시의 법입니까? 당시의 법은 한영고 외고 2학년인데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박사 이렇게 허위로 이게 기재도 허용되는 게 당시 법입니까? 당시 법이 아니잖아요. 이 무슨 이게 해명이 이렇습니까? 그리고 이게 세 번째는요. 더 문제는 이게 공주대 인턴 하고 이제 그 물리 캠프가 기간이 많이 겹쳐요. 다 이게 여름방학 기간이 짧은데 7월 중순부터 이게 3주간 공주대에서 인턴에서 논문의 3저자가 됐는데 근데 그때 숙명여대에서 개최한 이게 물리 캠프의 팀을 이뤄서 거기도 이게 얼마나 참여해야 되고 일본에 8월 2일부터 8일까지 가서 일본에도 이게 가서 발표했어요. 본인이 이게 홍길동입니까? 일본 뭐 공주 서울 아무 데나 이게 같은 시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까? 이게 공정한 거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모든 거의 결론은요. 이게 바로 입시에 이용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게 2개가 무너지면 끝나요. 하나는 이게 입시의 공정이고 하나는 병력의 공정입니다. 근데 이 공주대 논문이든 단국대 논문이든 물리캠프든 이게 전부 자기 속에서에 다 기재가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입학에 영향을 전혀 안 줬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왜 이걸 명백하게 가짜뉴스를 합니까? 따라서 이런 것들이 4가지 의문이 해소돼야만 충분히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상한 점도 많고 석연치 않은 점도 많은데 그런데 이제 김한규 변호사 과연 이 과정을 조국 후보자가 지휘했거나 알았거나 그랬느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바로 그 점입니다. 그 지휘했는지 뭐
알았는지 이 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밝히는 건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이거 왜냐하면 가족 문제이고 또 이게 검찰이 나서서 수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게 이미 뭐 의혹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유라 건과 별개인 게 이거는 굉장히 공소시효 지난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수사 대상도 아니고요. 결국은 누군가가 뭐 내부 고발하지 않는 한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만 아까 좀 최수영 교수님이 스카이캐슬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좀 약간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스카이캐슬 저도 열심히 봤는데 거기 계신 분들은 뭐 과외하고 뭐 이러느라고 굉장히 뭐 진짜 뭐 죽을 등 살 등 다 공부하더라고요, 애들이. 근데 모르겠습니다. 조국 수석의 따님이 얼마 정도 열심히 공부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드러난 의혹입니다. 아직 사실은 아니죠. 그런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은 적어도 그 논문 수준이 고등학생 수준에서 과연 그 기여한 수 있었는지 성격 그거에 대해서는 당국대가 조사한다고 하지만 어떻든 그 논문이라든가 공주대 연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기소개서에 대학 들어갈 때죠. 그 자기소개서에 명백히 기재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논문이 지금 당국대 조사하고 또 대한의사협회에서도 뭐 교수에 대해서 윤리 회부했다니까 이 논문이 과연 살아있을 수 있는 논문인지 과연 이게 뭐 취소되는 논문인지 이 점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만약에 취소가 된다면은 결국은 이게 허위 기재했는 거거든요. 자기소개서에. 그러면 입학 취소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사실 뭐 감정적으로 내지는 감성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충분한 사안이기도 하지만은 이건 별개로 과연 그 향후 지켜보는 어떤 청문회 과정이라든가 이런 어떤 뭐 외관단체 조사라든가 이건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딸의 여러 가지 의혹, 논란 짚어봤는데요. 이번 논란을 두고 조국 후보자의 가장 큰 적은 조국 후보 자신이다. 그리고 조국 후보자는 자신의 말 앞에 서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만큼 그동안 정의의 편에 서서 정의를 부르짖는 말을 많이 해왔던 조국 후보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조국 후보자의 해명 태도를 놓고도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도 제도가 그랬다거나 적법했다는 말로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변명을 하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한번 해명하는 태도 들어보겠습니다. 20대 청년 조국, 부족하고 미흡했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아픔과 같이 하고자 했습니다. 향후 비가 오면 빗길을 걷겠습니다. 눈이 오면 눈길을 걷겠습니다. 국회 청문회를 내일이라도 열어주신다면 즉각 출석하여 모두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마음가짐은 변함이 없고요. 국민의 대표 앞에서 모든 것을 밝히고 답변드리겠다는 구조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펼쳐보고 싶은 법무검찰 정책을 국민들 앞에 직접 밝히고자 합니다. 혹시 후보자로서 이례적으로 정책을 발표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지금 내정시에 말씀드린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더 많이 질책해 주십시오. 저와 제 주변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겠습니다. 더 많이 꾸짖어 주십시오. 깊이 성찰하고 성찰하겠습니다. 소에 대해 실망을 하신 국민들이 많아졌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주변을 꼼꼼히 돌아보지 않고 직진만 해오다가 이번 기회에 전체 인생을 돌이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들이 사회로 받은 혜택이 컸던 만큼 가족 모두가 더 조심스럽게 처신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집안의 가장으로 아이의 아버지로 더 세심히 살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제도가 그랬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라고 말하며 내 몰라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따가운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더 많이 회초리를 들어주십시오. 향후 더욱 경허한 마음과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나의 아버지보다 사다리 한 칸을 올랐는데 나의 자식이 나만큼 될까 보장이 안 되는 사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건 저의 주장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그럽니다. 나의 부모가 누구인가에 따라 나의 노력의 결과가 결판이 나는 식으로 흐름이 바뀌어 나갔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사회의 지금 가장 근원적 문제라고 봅니다. 저부터도 저는 저희 아이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 중에서 자기 아이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적게 쓰더라도 아이한테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비난받을 바가 아니죠. 불쾌하는 사건이 정유라 씨의 폭탄 발언이었습니다. 돈도 실력이다. 돈 없는 너의 부모를 탓해라 라고 딱 정유라 씨가 말합니다. 이건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는 신분과 계급의 기초에서 재화를 나누지 말라는 것이고 공정한 경쟁이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네, 조국 후보자의 그동안 발언 쭉 들어봤습니다. 자, 최수영 교수 이제 네. 쭉 들어보셨는데 일단 8월 20일 정책 발표한 것은 온갖 의혹이 이제 막 쏟아져 나올 때인데 해명을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해명보다는 정책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약간 뜬금없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있었죠. 그리고 예. 제도가 그랬다. 뭐 그렇다고 해서 나무랄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이게 변명인지 아닌지 하는 부분. 또 하나는 계속 질책해 주십시오. 꾸짖어 주십시오. 그렇게 회초리를 들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그것은 또 무슨 의미인지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 메시지를 쭉 분석을 한번 잠깐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첫 번째 가장 지명호 등장했을 때 가장 했던 말이 서해맹산이었습니다. 네. 이순신 장군이 한 말이었죠. 네. 그거는 아주 본인의 드높은 자존감과 자신감을 표현한 말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침묵하다가 이제 정책 발표를 꺼내놓습니다. 말씀하시는 정책 발표를 꺼내놓다가 그 다음에 이제 레토릭이 나옵니다. 질책을 받겠다 하다가 어저께는 이제 가짜뉴스, 그제죠. 가짜뉴스 얘기를 합니다. 게다가 오늘에 와서는 이제 계속 꾸짖어 달게 받겠다. 삶을 성찰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가만히 놓고 보면은 동사는 무성한데 주어가 없습니다. 뭘 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국민이 조국 후보자의 이후 삶을 성찰할 것인가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불거진 의혹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명하고 납득할 수 있게 해달라가 요구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렇게 교묘히 빠져나가면서 말의 성찰을 늘어놓습니다. 저는 결국은 법무장관으로서의 전 자격을 상실한 끝이 부러진 송곳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끝이 무뎌진 송곳이 무슨 송곳이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 지점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가 더 집중하고 더 해명하고 더 설명해야지 다른 말들은 국민에게 공감을 얻겠느냐? 아닙니다. 아까 뭐 정유라를 지칭했습니다만은 국민에게 오히려 저는 분노만 더 불러 일으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사실관계를 얘기하는 게 저는 가장 정확한 얘기입니다. 레토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 메시지 전문가께서 분석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더 잘 됐는데요. 근데 김영주 의원, 네. 지금 결국은 요즘 조국 후보자를 보면서 정말 말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네. 생각들 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과거에 했던 말들, 예. 장학금 문제, 방금도 정유라 이야기, 예. 여러 가지가 결국 자기하고 보면서 실제로 과연 정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내로남불인가 그런 느낌을 받게 되고 또 자기 아이 좋다는 것이 그 정도로 모르고 지나갈 부분인가 제일 저자가 됐고 어디를 합격을 했고 과연 몰랐겠나 또 대학원에 가서 유급이 됐을 때 할머니가 자기 그림을 그 병원에 내고 예. 같이 사진을 찍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좀 더 솔직한 부분, 좀 더 오히려 밝힐 수 있는 부분은 진짜 질책을 받더라도 더 국민 앞에서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혹은 그 부분은 제가 엊그저께도 정말 그 조국 후보가 잘못 대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가장 크게 느꼈던 부분은 그런 거였어요. 저 아이가 열심히 기여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논문 쓸 때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말을 보도를 통해 보신 분들은 너무 안타까웠을 겁니다. 사실은 누구보다도 본인도 교수 입장에서 저게 말이 됩니까? 일저자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본인 스스로 열심히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석연치 않은 거거든요. 정말로 성찰할 것 같으면 제대로 그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내가 교수라 하더라도 또 교수든 지식사회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그거는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참회, 반성 이제 그런 것들이 국민한테 보이면서 정말 청문회에서 보여줄 것 또 해명할 것 해명하는
그런 모습이 더 필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정은가 변호사, 시중에서는요, 질책해 주십시오, 꾸짖어 주십시오, 회초리를 더 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뭐? 그 발언 속에는 그 정무법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청문회 자리에서 직접 해명하겠다는 그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조국 수석의 그 어떤 태도와 그 워딩이 좀 변화가 있는 것은 아무래도 여론을 의식하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 전 수석 입장에서는 상당히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겁니다. 이제 억울한 부분도 많을 것이고 사실과 다른 부분도 많을 것이고. 그러나 어쨌든 간에 국민 정서상 이게 상당히 배치되는 것이 많고 그 부분에 따라서 지금 조 전 수석은 조 수석뿐만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문재인 정부의 어떻게 보면 상징, 개혁의 상징이 되고 있고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여권의 지지율 변화 움직임에 있어서 본인이 굉장히 지금 많은 가슴앓이를 하고 있겠죠. 느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위가 조절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으로서는 뭐 주말 여론 등을 좀 보면서 나름대로 대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지금 공간에서 그러면 조 수석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저는 굉장히 정서상의 문제들이 또 크고 그러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강변보다는 정말 논리적으로다가 사실에 입각한 어떤 소명과 함께 어쨌든 간에 이 같은 상황을 도래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는 이런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옳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성환 평론가께서도 네. 아까 그 조국 후보자가 썼던 글 네. 대천에서 용난다 인용하셨는데 저런 얘기를 쭉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조국 후보자 딸과 관련되는 문제, 교육에 대한 뭐 의견을 과거에 피력한 문제에 대해서는 뭐 앞서 말씀드렸고요. 나머지 이제 의혹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뭐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거예요. 제육볶음을 만들었는데 고춧가루를 너무 뒤범벅을 만들어놔서 이게 고춧가루 고추장 볶음인지 제육볶음인지 모르게 만들어놨다. 그러니까 지금 뭐 가족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나 심지어는 선친의 무덤 묘비까지 가서 찍어오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굉장히 많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조국 후보자가 예를 들어서요. 뭐 딸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국민께 사과했다. 그러면 지금 야당에서 이렇게 정치 공세를 퍼붓는데 그 다음에 물밀듯이 들어오는 사퇴 요구를 막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한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있는 것 아닐까. 만약에 사과를 한다 하더라도 청문회 자리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한규 변호사. 예. 그 조국 수석은 과거에 그 이명박 정권 시절이었죠. 그때 뭐 신재민 장관 후보자라든가 뭐 이런 인사청문회 당시에 뭐 유장전입 등을 이유로 그러니까 뚜렷하게 뭐 처벌되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도 그 지명 철회를 촉구했죠. 본인이 사퇴하라 뭐 이런 말도 하고 하셨는데 본인도 지금 유장전입한 게 뭐 일부 드러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해명을 할 때 위법한 거 항상 위법하지는 않았고 또는 그 당시 관행이랬다 하는데 지금 국민들이 그리고 대다수 사람들이 그 과거에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하신 분들이 누가 뭐 구속되거나 뭐 처벌되거나 만약 형사법을 위반하거나 그래서 낙마한 건 아니거든요. 사실 본인과 좀 약간 기준이 다른 것 같고요. 아까 정유라를 얘기하면서 뭐 공정성 뭐 이런 거를 되게 강조하셨는데 이번 그 조국 수석의 자식이 어떤 그 현재 의전원까지 가는 과정이 굉장히 지금 공정하냐 전혀 지금 국민들 시각 저도 그렇고 대다수 사람들 봤을 때는 공정과는 가장 거리가 멀거든요. 예. 이런 점을 봤을 때 그러니까 뭐 전 조로남불 이런 좀 비판을 받아도 마땅하다 봅니다. 그렇습니다. 조로남불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 밖에도 사모펀드 관련 또 뭐 소송 관련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청문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의혹들을 가려내자고 하는 게 청문회 아니냐. 그러면 청문회를 빨리 열어서 한번 따져보자라고 하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청문회 할 감이 안 된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을 어떻게 후보자로 인정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게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입장입니다. 여야 공방 한번 듣고 청문회 어떻게 해야 될지 패널들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